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기와 자기 그리고 그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빛의 정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할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전기에는 두 종류가 있어서 같은 종류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다른 종류끼리는 서로 잡아당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그 중에서 음전기를 띠고 양성자, 그러니까 원자의 가운데에 있는 양성자는 양전기를 띠는데 얘네들이 크기가 정확하게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원자가 중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 원자가 중성이고 사람들 혹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제 전기력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전기력이 중력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사실은 전하가 있는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만 보면 우리는 전기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력은 가볍게 무시를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이나 다른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력을 못 느끼는 것이고, 그게 어쩌다가 한 번씩 차이가 나면 이제 우리가 정전기를 느껴서 이제 곧바로 원상복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전기력, 다시 말하면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전기가 흐르고 하는 이런 현상을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사실은 전기력 때문에 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의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왜 손바닥이 책상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가, 또는 왜 나는 바닥에 서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지구 중심으로 푹 꺼지지 못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본적인 그 이유가 다 전기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기력은 중력과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중력은 무조건 잡아당기기만 하는데 전기력은 밀어내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힘의 세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점도 있어요. 전기력도 중력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처음에 전기력을 발견하던 당시에는 원격 작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두고 두 개의 물체가 힘을 미친다 이런 거죠. 마치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길 때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당기는 것, 이런 걸 원격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전기력도 예를 들면 전자와 전자 이런 것들 사이에 힘을 작용할 때도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을 미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뉴턴이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걸 만들어낼 때는 1600년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력은 그 이후에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원격 작용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1800년대에 와서 이제 패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이제 만들게 되죠. 이제 원격 작용을 이 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됐어요. 이 장은 이제 영어로는 필드고 우리말로 순우리말로는 마당 혹은 들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힘을 미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순식간에 뭐 멀리 있는 데 가서 힘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힘을 미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길 때 어떻게 잡아당기느냐 그러면, 일단 우주 공간에 태양 하나만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태양이 놓이면 태양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주 공간 전체 모든 곳에 소위 말하는 중력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뭔가를 형성을 해요.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을 하면 되냐면 일종의 거미줄 같은 거라고 상상을 하면 돼요. 거미줄 혹은 덫 이런 걸 이제 우주 공간 전체에 걸쳐서 쳐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구가 놓여요. 지구가 놓이면 지구가 그러니까 거미줄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미줄에 뭐 이렇게 곤충이 이렇게 걸렸을 때, 그때 사실은 거미줄이 이미 쳐져 있고 거미가 거기 없어도 그냥 이미 쳐져 있는 그 거미줄에 뭐 파리가 날아가다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 파리가 날아가다 걸리는 거는 거미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거미줄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이 일단 이렇게 중력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거미줄을 쳐놓으면 지구가 거기 놓였을 때 이제 태양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지구가 놓인 그 지점에서의 그 거미줄, 즉 중력장에 의해서 지구가 힘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 어떻게 해서 지구에 힘을 미치느냐 그러면 이 장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태양이 일단 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장을 통해서 지구가 힘을 받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직접적으로 뭔가 멀리 떨어진 곳에 순식간에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장을 통해서 바로 그 지점, 지구가 놓여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장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에 의해서 이제 힘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자고 이제 패러데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나도 옛날에 학생 시절에 이런 걸 처음 배울 때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상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그냥 이렇다고 그냥 생각을 하자, 이런 거니까 뭐 이거 그냥 말장난 같기도 하고 뭐 없는 건데 그냥 있다고 막 가상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튼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자는 것이 이제 패러데이의 기본 아이디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전기장, 자기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기력의 경우에 거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빛의 정체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무튼 일단은 이제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이 놓이면 그거에 의해서 우주공간 전체 거미줄 같은 그런 이제 중력장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그럼 이제 사실은 꼭 태양뿐만이 아니라 중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물체가 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긴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어떤 물체든지 그 물체가 우주공간 전체에 걸쳐서 중력장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중력장을 우주공간 전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 나도 또 내 나름의 중력장을 전체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가 서로의 그 거미줄 같은 것들을 다 쫙 쳐놓고 이제 먹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건 뭐 굉장히 복잡하죠.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못 보는 거고. 아무튼 근데 이제 물체가 많으면 그런 그 중력장들이 여러 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하나의 효과가 나오게 되죠. 이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것인가 뭐 이런 걸 결정하게 돼요. 아무튼 이제 패러데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상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이제 그 들판이라고 이제 필드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굉장히 넓은 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들판의 모든 지점마다 꽃이 하나씩 이렇게 이제 꽂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꽃나무가 하나씩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래서 이 중력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우주공간 모든 지점에 중력장이라고 하는, 여기는 사실 화살표 같은 건데 화살표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중력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꽃장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그리고 2차원이지만 공간 전체에 걸쳐서 다 모든 곳에 이제 중력을 만들어낸, 중력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참고로 패러데이는 이거 말고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소위 말하는 유도전류,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했어요. 고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를 전혀 못 다니고 정규육을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냥 그 어떤 출판사였던가 그 인쇄소 거기 이제 그 직원으로, 그러니까 견습공으로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거기 이제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보고 혼자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 뭐 노는 시간에 그냥 잠이나 자고 이런 게 아니라 책들을 보고 혼자서 이제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학은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앉아서 계산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일하고 그러다 틈틈이 책 보고 이러니까 언제 뭐 이렇게 제대로 계산할 시간도 없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학은 제대로 못 배웠고, 그렇지만 이제 딴 책들 뭐 이런 이제 물리 책들 이런 거 많이 읽고 해가지고 이제 그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식을 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견습공으로 일하다가 어떤 물리학자, 귀족 물리학자가 이제 똘똘한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죠. 근데 가서 해보니까 얘가 그냥 보통 하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후원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훌륭한 물리학자가 됐는데, 근데 이제 뭐 귀족과 말하자면 하인 사이의 관계니까 신분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본래 이제 이 사람을 패러데이를 발탁한 그 본래 그 사람의 그러니까는 끝까지 이제 뭐 패러데이를 완전히 인정하진 않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패러데이가 워낙 그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수학을 못 배웠기 때문에 물리 이론은 그러니까 뭐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뉴턴의 이론 뭐 이런 거 하면 수학적으로 뭐 어렵고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주 어려운 수학은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적분학 이런 것도 몰랐다고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직관이 뛰어나가지고 그런 거 계산 안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머릿속에 다 이렇게 알아맞히고 이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물리학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국 지폐인데요. 영국 지폐에 보면 이렇게 그 초상화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근데 뭐 혹시 영국 돈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지금 이 지폐가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조 지폐가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쪽에 보면 뒤에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여기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패러데이인데 패러데이가 이제 이렇게 뭔가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옛날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중 강연을 활발하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소위 말하는 크리스마스 강연이라고 하는 걸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영국에서 계속 크리스마스 강연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패러데이가 이 전기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자고 그랬냐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장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음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음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정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이 하나밖에 없다고 일단 상상을 해요. 우주 공간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우주 공간 모든 곳에 우리가 전기장을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정해줄 거냐? 그러면 가상적으로 굉장히 작은 양전하, 그러니까 플러스를 하나 갖다 놔요. 자기가 그 정해주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전기장을 정해주고 싶은 그 위치에다가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놔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이쪽으로 힘을 받겠죠. 이 화살표 쪽으로. 그때 이 화살표 쪽, 이 화살표 방향을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이라고 하자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은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여기다 플러스를 하나 갖다 놓으면 얘가 이쪽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고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인 거죠.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이런 식으로 이 마이너스 하나 놓이면 모든 점마다 하나씩 화살표를 하나씩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는 어떤 화살표냐면 여기다 플러스를 가져다 놨을 때 이 플러스가 받는 힘의 방향을 뜻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꽃이 쫙 이렇게 피어 있는 그 꽃들이 이렇게 막 심어져 있는 그 들판,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 들판처럼 여기도 이 공간이 무한히 이렇게 넓은데 여기마다 하나씩 화살표가 하나씩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전기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기장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가운데 있으면 이 음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모든 점들마다 이렇게 중심을 향하는 화살표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양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은 뭐냐면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왜냐하면 어떤 여기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플러스를 갖다 놓으면 얘하고 얘하고 밀어내니까 이게 얘가 힘을 받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다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기장을 정해줄 수 있다. 이렇게 정하자라고 패러데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통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서 몰라도 괜찮은 건데 양전하와 음전하가 우주 공간에 두 개가 한꺼번에 있다. 그럼 이때 전기장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이렇게 플러스를 하나 갖다 놓아요. 그럼 이 플러스는 얘가 이렇게 서로 밀어내고 얘는 이렇게 잡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중간쯤 되는 요 방향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다 방향을 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정하다 보면 화살표의 방향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장의 방향을 다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전기장들을 보면 이 화살표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당장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면 이 화살표들을 쭉쭉쭉 이으면 선이 되잖아요. 여기도 뭔가 이렇게 보면 물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전기장들 화살표들을 다 이어 놓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력 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음전하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얘네들 화살표를 다 쭉 이으면 하나의 선이 되니까 선들이 다 되니까 이것들을 다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상상을 하면 되냐면 전하가 하나 놓이면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러니까 중성이 아닌 그런 물체가 하나 놓여 있으면 그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선들이 뻗어나가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나는 이런 거 어떻게 상상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귀신이 이렇게 우리나라 귀신은 머리가 막 굉장히 길잖아요. 그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렇게 이제 있다가 뭔가 힘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이제 머리가 막 쭉 서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하를 가지고 있는 애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 전자가 있다 그러면 전자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비록 우주 공간 끝까지 뻗어 있는 그런 전기력선을 무수히 많이 달고 다닌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거하고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전기하고는 무슨 관계냐? 우리가 그냥 전기를 쓴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 벽에 있는 콘센트에다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뭐 스위치 켜고 그럼 뭔가 기계가 작동을 하고 뭐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는 전기인데 그 전기라고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무슨 전기력이니 뭔 이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전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 뭐 전기가 흐른다 이런 거 우리가 전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은 뭐냐면 전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스위치를 켜면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선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전기가 흐르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도선이 있고요. 지금은 스위치를 켜기 전이에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뭔가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인데 이거 도선도 사실은 원재로 돼 있죠. 이게 금속이에요. 금속인데 얘네들도 당연히 원재로 돼 있는데 금속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원자들이 굉장히 물론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거긴 한데 이 금속이라고 하는 건 그 중에서도 이 금속 다시 말하면 금이니 구리니 하는 그런 금속들 그런 것들이 원자들이 막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 본래 원자 하나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바깥에 돌아야 될 그 전자들이 몇 개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리가 예를 들어서 구리 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것들이 그냥 원자들이 하나의 구리 원자에 붙어가지고 막 도는 게 아니라 딴 놈들이 막 옆에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어디를 돌아야 되는지 예를 들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가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비슷하죠. 이렇게 고등학생 시절에 이렇게 보면 집에 일찍 들어와 그러는데 뭐 보통 또 일찍 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어떤 때 보면 친구하고 어울리다가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가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본래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 잘 돌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막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가 전자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멋대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여기 표시해 놓은 건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걸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아무튼 이 안에서 제멋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내부가 전체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냥 그건 뭐 자기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를 딱 켜면 그럼 이게 스위치를 켰다는 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그러면 여기 건전지가 있잖아요. 건전지에 의해서 사실은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도선을 따라서 전기장이 생기게 돼요. 전기장이 생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자들한테 힘을 준다는 얘기죠. 아까 전기장이 그 힘을 주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붙인 게 전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 건전지가 노임을 해서 얘네들이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건전지라고 하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 전자들한테 힘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이 도선 내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움직여요. 왜 움직이냐 그러면 이 건전지가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플러스가 이걸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기가 흐른다 이런 거예요. 뭐 감전된다 이런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전자가 막 움직이는 거 그런 걸 감전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우리는 찌릿찌릿한 걸 느끼고 때려서 죽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거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발전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전자들을 움직인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는 전자가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빛을 내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의 도선은 빛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이 얘네들이 이제 이 전구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 이 전자가 여기를 통과할 때 사실은 방해를 해요. 이 전구는 그냥 이 전자들을 곱게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통과를 시키긴 하지만 상당히 애를 먹으면서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장애물을 막 설치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막 열이 날 거 아니에요. 열이 나면서 이게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빛이 나오게 돼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자유전자는 금속에만 있냐고요? 보통은 금속에만 있어요. 여기 있는 것도 뭐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전기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전기가 생기는 원리이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화 뭐 이런 거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하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이제 번개가 전기 현상이라고 그랬었는데 그럼 번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러면 이제 번개의 정의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니까 몰라도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번개가 있으려면 먹구름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구름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은 이 구름 중에 이 번개를 만드는 이런 구름은 여기 이제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중력 때문에 이제 구름은 뭐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 상대적인 무게 차이에 의해서 가벼운 입자는 위쪽으로 갈 것이고 무거운 입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왔을 테니까 밑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 무게에 따라서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벼운 거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벼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되고 무거운 입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게 돼요. 이건 이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네들이 뭐 서로 갈리다가 충돌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애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자를 많이 가지게 되고 가벼운 애는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뭐 전자 자체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원자에서 아까 얘기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가 하나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많이 모이고 위쪽에 플러스가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땅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나 무슨 이렇게 집이나 뭐 이런 나무나 이런 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래쪽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여기 많이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있고 하면 습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축축하거든요. 축축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입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냥 뭐 완전히 메말라 있으면 움직일 데가 없는데 축축하니까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입자들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에 플러스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가까워지려고 서로 잡아당기니까. 이러다가 이게 어느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하고 워낙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여기는 공기잖아요. 공기를 뚫고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플러스가 위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 마이너스가, 구름에 있던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오든지, 아무튼 공기를 뚫고 얘네들이 서로 만나게 돼요. 마치 무슨 견우와 직녀가 떨어져 있다가 무슨 7월 7사게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막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다가 막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세지게 되면 공기를 뚫고 얘네들이 올라가거나 내려온다 이런 거죠. 근데 뚫고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공기하고 충돌을 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한 빛이 나오고 엄청난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개가 치면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천둥 소리가 울리죠. 그 천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얘네들이 이렇게 공기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강한 빛이 먼저 나오고 그게 번개고, 그 다음에 그때 충돌할 때 나오는 소리가 나중에 우리한테 들리죠. 그게 천둥이죠. 근데 소리가 이제 빛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천둥이 우리한테는 나중에 들리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당연히, 아니 그럼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만 힘이 작용하느냐, 구름 안에서도 요거 얘네들하고 얘네들하고도 서로 잡아당길 텐데 하고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도 당연히 힘이 작용을 하고,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갈라졌지만 나중에 얘네들끼리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 때는 구름 안에서 번개가 치는 거죠. 또는 옆에 주변에 다른 구름이 있으면 구름과 구름 사이에서도 번개가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번개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칠 수가 있죠. 번개가 꼭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꽂거나 뭐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하늘에서 칠 수도 있고 땅에서 위로 솟아오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예.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뉘는 것보다 합쳐지는 것이 더 강한 거냐 뭐 이런 게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상황에 따라서 이제 구름이 형성될 때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갈릴 수도 있고 안 갈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름이라고 해서 아무 구름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번개가 제일 잘 치는 그런 구름들이 있죠. 예. 왜 무거운 입자가 마이너스가 되냐고요? 이건 뭐 그렇게 쉬운 이론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몇 가지 이제 그 가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일부는 저렇게 설명이 되고 이런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구름 속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중성이었던 거에서 전자가 한두 개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걸로 하면 이게 음이온이죠. 원자에서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가 늘어난 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할게요. 전기에 대해서는 끝나고. 자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석을 보면 N극과 S극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많이 들은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가 사실은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n극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고 다른 극끼리는 잡아다닌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전기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전기하고 차이점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기에서는 예를 들면 전자는 음전하예요. 플러스는 없어요. 마이너스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성자는 플러스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는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만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런데 자석의 경우에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겠지만 자석의 경우에는 N극이나 S극 하나만 있는 것은 없어요. 여태까지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N극과 S극이 같이 붙어 다니죠. 이렇게 자석이 하나가 있을 때 가운데를 가위로 싹둑 자르면 그럼 N극 하나만 있는 자석이 나오고 S극 하나만 있는 자석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여기 가운데를 자르면 잘린 곳에서 다시 S극, N극이 생겨가지고 그냥 작은 자석 두 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려운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홀극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홀이라고 하는 건 하나만 있는 극이란 뜻이죠. 그래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우주에서 자기 홀극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는 없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우주에서는 이런 자기 홀극이 발견이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나중에 이제 뭐 우리 우주의 이론을 세울 때 중요한 단서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차이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역시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잡아당기고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전기하고 마찬가지로 이 자기력의 경우에도 자기장과 자기력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선을 그려줄 수 있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뭐 철거를 뿌려가지고 무슨 뭐 선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거 많이 했을 거예요. 어렴풋하게 기억이 날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선을 쭉 이으면 이게 자기력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한 자석에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 뭐 N극 S 가지고 잡아당길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밀어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해가지고 선을 이으면 그게 자기력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여기서도 자기력선, 자기장 이런 것이 생긴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는 김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 지구가 굉장히 큰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판을 이용해서 우리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고 S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니까 지구는 북쪽이 N극인가?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나침판이 N극이 북쪽을 가리키는 이유는 북쪽에서 N극을 잡아당기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북쪽은 S극이에요. 그래서 나침판이 N극이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으면 여기 북쪽은 사실 S극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침판과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그 자석, 그러니까 지구 N극, S극,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석의 극으로 했을 때 북극, 남극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북극, 남극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여기서 생략을 하기로 할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예. 지구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자석이 되냐고요? 그거는 이제 복잡한 이론이 있어요.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또 완벽하게 이렇게 확립된 이론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믿고 있는 뭐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지구의 내부가 사실은 지금 우리 땅은 단단한 고체잖아요. 사실 지구 내부는 압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고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부가 막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돌아가면서 생기는 어떤 효과에 의해서 지구가 자성을 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예. 자석은 만들 수 있는 거냐 발견되는 거냐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람들이 뭐 만들 수가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뭐 그냥 자연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자석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에 그냥 자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자석이란 말이죠. 자기인데 근데 그러니까 보면 물론 뭐 이렇게 N극에 그러니까 서로 잡아당긴다 뭐
다른 건 잡아당긴다, 같은 건 밀어낸다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본래 이게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전기하고 자기하고 그렇게 공통점은 없어요. 전기는 전류가 뭐 흐르는 거고 정전기 일으키는 거고 뭐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자석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잡아당기고 밀어내고 이런 거였지, 그것들 사이 별로 공통점이 없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아직 스위치를 켜기 전인데 우리가 여기 전기를 흘릴 거예요. 전류를 흘릴 건데,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나침판을 내가 이렇게 놓았어요. 나침판은 굉장히 작은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나침판을 놓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본래 처음에는 지구의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전류를 흘리면 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보면 이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 도선을 따라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면 원둘레를 따라서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걸 끄면, 끌 때고 켤 때고 잘 보세요. 끄면 이렇게 됐다가 켜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기가 흐를 때 이 도선 주위에 자석이 힘을 받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도선 주위에는 자석이 힘을 받는다. 근데 자석이 힘을 받으려면 당연히 자기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힘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자석이 힘을 받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우리가 그리자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류가 흐르면 자석에 힘을 줄 수가 있구나, 이런 얘기죠. 이것이 옛날에 17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이 알아낸 사실이에요. 특히 전에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번개가 바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전하가 움직이면서 공기를 뚫고 지나가면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개가 치는 날 우리가 나침판을 보고 있으면 나침판 바늘이 엄청나게 빨리 막 움직여요. 돌아다녀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번개가 그래서 이제 전기가 흐르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나침판이 흔들린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전기가 흐르면 자석이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거꾸로도 일어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석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는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고, 얘는 뭐냐면 전기가 흐르는가 안 흐르는가를 그냥 나타내주는 그런 장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흘러야 되고, 그러니까 얘가 눈금이 그냥 0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석을 여기에서 이렇게 가깝게 했다가 멀리 했다가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이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다면 내가 이걸 붙잡고 막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류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자석을 움직이면 전기가 흐른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유도전류라고 하고요. 이런 걸 발전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생활에 전기 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전등 켜놓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전소에서는 도대체 무슨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원리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거예요. 발전소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자석이 굉장히 빨리 움직여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소를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무슨 조력발전소, 지열발전소, 뭔가 발전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발전소들 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은 뭐 하는 거냐? 보통 우리는 수력은 물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화력은 불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뭐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의 힘으로 발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뭐 하는 거냐면 수력 발전은 물의 힘으로 자석을 돌리는 거고 화력 발전은 불의 힘으로 자석을 돌리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는 원자력의 힘으로 자석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 하는 거는 자석을 얘를 움직이는데 물로 움직일 거냐, 불로 움직일 거냐, 원자력으로 움직일 거냐 이런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 자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발전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발견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발전기의 원리를 패러데이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가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석을 열심히 흔들면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 즉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전하가 힘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기가 흐를 때 구체적으로 그 도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는 건 전자가 왜 움직이느냐? 힘을 받았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즉 자석이 움직이면 전자가 힘을 받는 거고, 전자가 힘을 받으려면 아까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기장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자석을 열심히 움직이면 전기장이 생기더라 하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두 개의 현상, 전기와 자기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까 전류를 흘렸더니 자기장이 생겼고 이번에는 자석을 움직였더니 전기장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걔를 변화시키면 딴 것들도 저절로 만들어지더라. 나머지 하나도.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결론에 다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자석을 열심히 흔들면 전기장이 생긴다 그랬는데, 그래 전하가 힘을 받는다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 전하를 그럼 움직여 보자. 그러니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얘기가 좀 이제 막 길어지고 복잡해졌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여기에 전하가 놓여 있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이렇게 우주 공간 끝까지 무한히 많은 전기력선이라고 부르는 그런 선을 뻗어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마치 귀신이 머리를 풀어헤친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전하를 가진 입자들은 이렇게 다 선을 달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주에 이런 애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선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얘를 손으로 붙잡고 살살 흔들어 보자 이거예요. 흔들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건데 얘를 잡고 흔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무한히 많은 이 전기력 선들이 얘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가 자꾸 움직이면 여기 끝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거니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 모양이 이제 꾸불꾸불해지게 되죠. 보세요. 꼼짝도 안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얘가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이렇게 전기력 선들이 꾸불꾸불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중심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건 마치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파동이 생겨나는 거하고 모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줄을 잡고 우리가 흔들면 파동이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스크린을 땅 치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면. 그런 것처럼 이 전하가 움직이면 전하 주변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 전기력 선들이 꾸불꾸불해지면서 파동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이제 결국 알게 됐어요. 전화랑 전자의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전화와 전자의 차이는 사람과 몸무게의 차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입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 입자가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전화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근데 그냥 귀찮으니까 전자라고 얘기해야 될 걸 전화라고 그냥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입자를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전화를 움직인다는 거는 다른 입자도 전화를 가지고 있냐고요? 전자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자라고 하는 건 플러스 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제 원자로 돼 있고 원자는 양성자하고 전자 이렇게 돼 있고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면 그러니까 양성자하고 전자면 이제 사람은 다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나중에 배울 무슨 이제 이상한 입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다 나름대로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가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한 명이 딱 있으면 그 학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특성을 나타낼 것이냐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정해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학생의 이름, 나이, 뭐 고향, 뭐 성별, 다니는 학교, 뭐 이런 걸 다 일일이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도 뭐 그 학생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가수, 뭐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어떤 한 명의 학생을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을 우리가 그 특성을 다 나타내려면 우리가 그냥 바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특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전자 같은 이런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그 전자의 크기, 뭐 얼마나 무거운가, 무게. 그다음에 모양이 뭐 둥그런가 아니면 사각형인가 뭐 이런 거 정도. 사실은 그것도 뭐 굉장히 작은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막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장 이렇게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또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전하란 말이에요. 그 전하는 근데 어떤 걸 나타내는 특성이냐 그러면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전화를 흔들 때 가운데 있는 얘는 바뀌냐고요? 얘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한가운데 있으니까 겉으로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뀌는 거겠죠. 얘도. 예. 자석을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면 뭐라고요? 자석이 좀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석은 물론 이제 보통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석은 한참 놔두면 자석이 성질이 좀 약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약해지더라도 그건 그러니까 그것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아까 그 전화에 대한 거하고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어, 어떤 대상을 나타내는 특성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하다. 그게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특성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입자, 그 입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강아지일 수도 있는데 그 강아지를 나타내는 그 특성 수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전기적 성질도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전하랑 전기의 양은 같은 거예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전기의 양은 이제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따질 때 돈이 있으면 플러스고 빚이 있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전기의 양이 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 다른 건데 아무튼 이제 전기의 양이라고 하는 건 플러스 쪽으로도 있고 마이너스 쪽으로도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가 발생하냐고요. 그러니까 전하가 움직이면 그때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기가 생겼다, 전기가 흐른다, 전기가 켜졌다 뭐 이런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다. 이것도 사실은 좋은 질문인데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여기 조그만 요 영역 안에서 보면 전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안에 사실은 전류가 약간 흐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양전하는 음전에 비해 전기량이 많냐고요?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원자 안에 있는 양전하와 음전하는 정확하게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자 안에서 그 양성자라고 부르는 거 가운데 있는 것과 전자 바깥에 있는 것은 그 입자 한 개를 놓고 보면 크기가 완전히 그 전하의 크기는 완전히 같아요. 비록 양성자가 크기는 몸집은 굉장히 크지만 전기적 성질은 부호만 다를 뿐이고 크기는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중성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가 움직이면 주변에 뻗어나와 있는 전기력선이 이렇게 꾸불꾸불해지고 여기서 마치 파동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파동이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전하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장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그다음에 전하가 그러면 여기서 또 바로 앞에 페이지에서 본 거는 전하가 진동을 하면 전하를 우리가 흔들어 준다고 그랬죠. 전하가 진동을 하면 그러면 전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뀌면서 아까 본 것처럼 파동 같은 것이 이제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질문에서 나왔지만 전하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맨 처음에 여기서 전류가 생기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 거잖아요. 안 흐르면 0이었고 어느 한쪽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반대쪽으로 흐르면 반대쪽으로 막 자기장이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장도 막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하가 진동을 하면 전기장도 방향이 막 바뀌어가지고 꾸불꾸불해지고 자기장도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꾸불꾸불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 막 방향이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파동을 이루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죠. 공간에. 어디까지 퍼져나가냐 그러면 우주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기력선이 우주 공간 끝까지 펼쳐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전하가 진동을 하면 즉 전자를 내가 막 잡고 손으로 흔들어주면 거기서 파동이 생겨나가가지고 우주 공간 끝까지 막 퍼져나간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말로만 그림으로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파동의 모양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E라고 써 있는 게 전기장이고 B라고 써 있는 게 자기장인데 아무튼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이런 화살표 모양을 이루면서 서로의 직각인데 아무튼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방향만 나타내는 건데 뭐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요 공간적으로. 이제 마치 이렇게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음전하가 있는 이 막대를 잡고 손으로 흔드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우주 공간 전체로 공간적으로 이 파동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왜 전자기파라고 부르냐면 전기와 자기의 파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들이 변하면서 만들어진 파동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얘가 파동이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우주 끝까지 영향이 미친다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그 전하의 모양에 따라서 얘가 이제 얼마나 많이 위아래로 흔들리느냐 하는 것이 달라져요. 실제로는 우주 공간 멀리까지 가면 이게 굉장히 약해져요. 흔들리는 정도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곳에서는 힘이 거의 작용하지 않죠. 이건 뭐 중력하고 마찬가지예요. 중력도 가까이서는 힘이 세고 멀리 있으면 힘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전자기파에 대해서 성질을 연구해봤겠죠. 이 성질을 연구해봤더니 당연히 물론 우리가 이제 전화를 잡고 얼마나 빨리 흔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이 파동이 얼마나 빨리 꾸불꾸불해지는가, 이게 위아래로 빨리 진동하는가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때로는 주파수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이걸 잡고 이게 전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이걸 내가 1초에 한 번 흔들면 진동수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초에 이걸 내가 10번 흔들면 진동수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내가 나는 할 수 없지만 100만 번 흔들면 진동수가 1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동수는 우리가 단위를 헤르츠를 붙여요. 헤르츠는 이제 물리학자 이름인데, 물리학자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가 그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느냐, 사실은 이게 빛의 속도예요. 바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여요. 사실은 이 전자기파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빛이에요. 빛. 전자기파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진동수가 내가 1초에 전화를 몇 번 흔드는가 그 횟수가 진동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굉장히 천천히 흔들 수도 있고 굉장히 빠르게 흔들 수도 있죠. 그거에 따라 진동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400에서 790 테라헤르츠, 이건 뭐냐면 1초에 400조 번,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빠르기죠. 400조 번이니까 1초에 400조 번에서 790조 번, 이 안에서 진동하는 그런 전자기파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을 자극해요.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을 자극하고, 그 시신경이 뇌에 뭐가 신호가 들어왔다고 뇌에 신호를 전달하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빛이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결국 빛의 정체는 뭐냐? 빛의 정체는 전자기파예요. 전자기파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시광선은 바로 이렇게 1초에 400조 번에서 790조 번 진동하는 그런 전자기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기와 자기에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걔네들을 움직이는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빛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요거 말고 400조 번에서 790조 번 말고 이것보다 더 작게 진동하거나 더 많이 진동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와도 우리가 눈으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전자기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전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00조 번에서 790조 번 사이에서 진동하는 거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똑같은 빛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얘가 구체적으로 400조 번 더 상대적으로 더 천천히 진동하느냐, 더 많이 빠르게 진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우리가 색깔이 다르다고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400조 번 가깝게 진동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빨간색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790조 번에 가깝게 진동하는 건 보라색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 사이에서 진동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남보 순을 따라서 색깔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방금 알게 됐어요. 진동세에 상관없이 파가 움직이는 속도는 똑같냐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혹은 이 전자기파의 속도는 진동세에 상관없이 무조건 초속 30만 킬로미터예요. 왜 하필이면 30만이냐 그러면, 사실 정확하게는 30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29만 9천 얼마인데, 그 숫자를 못 외우고 숫자가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30만이라고 간단하게 줄인 거고요. 이거 30이라는 숫자가 특별히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도 전화가 흔들리고 있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수많은 빛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동하는 그런 전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진동수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주파수 진동수인데, 여기 헤르츠라고 써 있죠. 여기 보면 이제 10의 21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가장 밑에가 1000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이제 억번 조번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가시광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크게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무지개 색깔로. 사실 이게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임의로 이 7색이라고 부르는 거지 진짜 7색은 아니죠. 연속적으로 쭉 변하는 거죠. 이게 컴퓨터에서는 이게 무슨 뭐 1680만 가지 색이라는 뭐 이렇게 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7색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역사에 따라 달라요. 서양에서도 뭐 7색이라고 했다, 6색이라고 했다, 5색이라고 했다 뭐 이랬고, 옛날에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뭐 5색 무지개 됐잖아요. 그게 다 이제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다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요새는 뭐 7색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그냥 7색인 건 아니고 연속적으로 쭉 변하는 거다. 이게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동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 빨간색이고 차례로 올라가면서 보라색까지 간다. 그럼 그 다음에 가시광선 말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냐? 딴 것들은 가시광 빨간색보다 더 천천히 진동하는 애들, 걔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적외선이 왜 적외선이냐면 적자가 붉을 적자예요. 빨간색 바깥에 있는 선이다. 그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태양에서 나오는 무슨 열선, 뭐 따뜻한 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는 여러분들이 무슨 원적외선 뭐 이런 거 들었을 텐데, 원적외선은 뭔가 어감이 좋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몸에 막 당장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원적외선이 별게 아니고 그냥 빨간색보다 조금 덜 진동하는 선인 거예요. 근데 원자는 뭐냐면 빨간색 바깥에 있긴 한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멀 원자를 써서 원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보라색보다 더 빨리 진동하는 거, 걔는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이게 보라 자자거든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하면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피부를 상하게 하고 뭐 때때로 뭐 잘못 맞으면 암에 걸리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자외선이 또 별게 아니고 그냥 진동수가 조금 빠른 좀 큰 그런 전자기파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건 자외선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진동수가 커지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X선이라고 불러요. 이 X선은 바로 무슨 X선이냐면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찍는 그 엑스레이, 그 X선이에요. 근데 X선은 또 우리가 방사선이라고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방사선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걔는 워낙 빨리 진동해가지고 에너지가 커요. 그걸 잘못 맞으면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이 변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암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본래 다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그다음에 X선보다 더 빠르게 진동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마선이라고 불러요. 감마선도 방사선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도 그냥 굉장히 빠른 전자기파예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적외선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전파가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전자기파죠. 다 그 전파 중에서도 바로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파가 있어요. 이 마이크로파는 뭐 하는 데 쓰냐면 우리가 휴대폰에도 쓰고 전자레인지에도 쓰고, 전자레인지가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영어로. 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냐면 본래 이 마이크로파라고 부르는 요 진동수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 2.4GHz니 무슨 2.1GHz니 막 그런 거 휴대폰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우리가 음식도 데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진동수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뭐 휴대폰 귀에 가까이 대면 뭐 건강에 안 좋다느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런 거에서 연유한 거예요. 마이크로파하고 다 그 근방에 있는 진동수기 때문에 뭐 가까이 하면 혹시 우리 몸을 데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쓰는 전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 FM 라디오에 쓰는 전파, 뭐 AM 라디오에 쓰는 전파 이런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라디오 방송하면 무슨 뭐 100메가헤르츠니 뭐 90몇 메가헤르츠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그 메가헤르츠가 바로 이거예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가. 그러니까 뭐 100메가헤르츠라고 하는 건 1초에 1억 번 진동하는 거죠. 그런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FM 라디오를 방송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거의 모든 종류의 전파, 가시광선, 무슨 그 엑스레이 뭐 이런 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전화요? 전화? 전하? 무슨 힘에 의해서 진동하냐고요? 전하는 전자기력을 받으면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걔한테 전자기력을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질문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의 모든 물질이 다 전자기력을 받고 있는 거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정말 매 순간마다 그 전자기를 계속 느끼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전자기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질문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 우주에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중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만유인력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학기말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우주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법칙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기력이고 하나가 중력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그러니까 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색깔 같은 걸 볼 때 그때 우리가 정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다 움직이고 있는 거냐? 그렇죠. 우리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게 워낙 뭐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 뭐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당연히 못 보죠.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형광등은 그러면 흰색이니까 이런 것이 다 섞여서 나오는 거냐? 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빛의 사무색 섞으면 흰색이 된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얘네들이 적당히 잘 섞이면 흰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빛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거냐고? 다 같은 속도예요. 다 30만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는 거예요. 빛의 색이요? 그거는 빛의 색이 그러니까 빛의 색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가시광선 얘기하면 밝다 어둡다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까 그 진동할 때 진동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여기 위아래를 흔들리는 거 여기 위아래로 흔들리는 이 정도가 얼마나 크냐 이거에 의해서 빛의 세기가 결정이 돼요. 질문은 모든 자기장은 전류가 있어서 생기는 거냐인데요. 본래는 이제 그 자석이 있으면 전류가 안 흘러도 자기장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자석도 사실은 전류가 흘러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은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구 내부에 액체가 있는데 걔네들이 좀 돌아요. 걔네들이 전하가를 가지고 있고 이게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겨요. 질문은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냐고요? 그러니까 진공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우주 공간에 텅 비어 있을 때, 그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네들은 진동수가 굉장히 큰 거고 얘네들은 진동수가 좀 작은 건데 얘네들이 왜 몸에 안 좋냐 이런 게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중간에 얘는 우리가 맞아도 끄떡없는데 밑에 내려오거나 밑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하면 몸에 안 좋아지느냐? 그건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나중에 양자역학 할 때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그 진동수가 큰 놈이 들어오면 그 원자들이 쪼개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보다 작은 이런 쪽에서 들어오면 때때로 이제 그 원자는 괜찮지만 좀 더 큰 구조물, 뭐 분자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백색광의 진동수? 백색광이라고 흰색은 여기 없잖아요. 흰색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뭐다라고 하나로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전하가 흔들려 가지고
이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보통 우리가 보는 색은 태양이든 이런 전등이든 이런 데서 이제 빛이 생겼잖아요. 걔가 어떤 물체, 예를 들면 사과에 이렇게 닿아요. 닿으면 사과에 들어온 빛들 중에서 사과가 모든 빛은 다 흡수를 하고 예를 들어 빨간색만 반사를 해요. 그러면 딴 빛은 흡수했고 빨간색만 반사했으니까 우리는 빨간색만 들어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사과의 색깔이 빨갛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자기파가 멀어질 때 약해진다고 그랬는데, 근데 뭐 가다가 딱히 방해물도 없는데 왜 약해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영역에서 이렇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면 그게 우주공간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데 퍼져나갈 때 보면 이렇게 점점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100개가 이렇게 퍼져나갔으면 점점 더 많은 면적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점점 약해져야 되죠. 여기 있는 건 그냥 똑같은 얘기니까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맥스웰이 바로 이런 거를 다 엄밀하게 이론으로 수학적인 이론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바로 1864년이고 그래서 이걸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이론의 기본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보통 어떤 그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의 기본 방정식이 있고요. 그래서 뉴턴 하면 뉴턴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 하면 맥스웰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전기와 자기가 있으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이론이 전자기와 관련된 모든 일상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현상을 설명함으로써 그걸 통합함으로써 빛이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까지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빛은 그러니까 전자기파는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이 있으려면 매질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실험으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전자기파를 지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질이 있을 거다라고 가상적인 그런 매질을 생각을 했고요. 그걸 에테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찾는 일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죠. 맥스웰은 이때 태어나서 1879년에 죽었고 이때 맥스웰이 죽은 해에 아인슈타인이 태어났죠. 아인슈타인이 죽은 해에는 이대가 물리학과가 생겼고 그다음에 맥스웰이 그래 뉴턴 이후 아인슈타인 이전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맥스웰을.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자기 연구실에다가 맥스웰 초상화를 걸어놓고 나도 이 사람처럼 돼야지 뭐 이랬다고 그래요. 전자기 이론을 완성한 사람이고 또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통계물리학을 기초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빛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니까 색깔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원색, 세 가지 색으로 수많은 색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거나 또는 뭐 컬러 사진이나 프린터 이런 것들의 원리를 다 밝혀낸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구경을 하자면 이게 맥스웰 방정식인데 티셔츠 디자인으로 딱 좋죠. 그래서 위에다가 창세기 구절을 딱 써놓고 디자인도 많아요. 남자용도 있고 여자용도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